여러분, 보통 철학의 목적이라고 하면 진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리 탐구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게 철학의 진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볼 인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대체 왜 당대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이 자신이 평생을 바친 학문의 2000년 역사를 통째로 무너뜨리려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지적인 수사에 저와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일단 니체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19세기 유럽. 와, 그때는 정말 거대한 문화적, 지성적 격변이 휘몰아치던 시대의 한가운데였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구 사회는 기독교라는 아주 단단하고 절대적인 기반 위에 서 있었거든요. 뭐가 옳고 그른지, 내 삶의 의미는 뭔지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거기에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그 견고했던 기반이 서서히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이라는 최종 기준점, 최종 심판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유럽 사회는 그야말로 거대한 혼란에 빠집니다.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아니 이제 와서 왜 굳이 착하게 살아야 하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더 이상 명확한 답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니체는 바로 이 위기 상황에 니힐리즘, 우리말로 하면 허무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진단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 허무주의의 뿌리가 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건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파고 들어가서 도달한 곳은 정말 놀랍게도 당대가 아니라 무려 2000년 전 고대 아테네였어요. 니체에 따르면 모든 게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현실을 딱 둘로 쪼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불완전하고 가짜인 세계, 다른 하나는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하고 진짜인 세계. 니체는 바로 이 이분법이야말로 서구 문명을 병들게 한 모든 문제의 씨앗, 즉 원죄라고 봤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기원전 400년대 소크라테스가 진짜 세계라는 아이디어의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한 100년 뒤에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 아이디어를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철학으로 발전시키죠. 그리고 또 수백 년이 흘러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플라톤 철학을 기독교 교리와 기가 막히게 결합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단 하나의 철학적 아이디어가 서구 문명 전체를 떠받드는 거대한 초석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결정적이에요. 소크라테스의 형이상학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나타나서 천국, 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목표를 딱 제시하면서 그 퍼즐을 완성시킨 겁니다. 이제 진짜 세계는 철학자들만의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가야 할 실질적인 목적지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엄청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자체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갈릴레오의 과학혁명까지 생각해보면 전부 진짜 진리가 뭘까 파고들었던 거잖아요. 결국 진리를 향한 그 열정이 스스로를 지탱해온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혼란 속에서 니체에게도 큰 영향을 줬던 선배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인데요. 그는 이 허무주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진단했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맹목적이고 끝없이 뭔가를 원하는 살려는 의지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해결책은 뭐였냐면 이 의지를 꺾고 삶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일종의 체념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니체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맞아. 인생은 고통이야. 하지만 그 고통은 피해야 할 게 아니야. 오히려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 즉 권력의 의지를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고. 네, 바로 이겁니다. 니체가 보기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허무주의의 치료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증상 자체였죠. 삶의 고통 앞에서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삶을 부정하는 또 다른 형태의 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겁니다. 고통 앞에서 도망치는 건 패배자들의 논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길이 틀렸다면 니체가 내놓은 대안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의 계획은 정말 원대했습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2000년의 전통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고대의 지혜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고대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의 완벽한 균형미라던가 조각상들의 그 고요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 같은 거요. 이게 바로 니체가 아폴론적인 것이라고 부른 세계입니다. 질서, 이성, 논리로 대표되는 세계죠. 하지만 니체는 그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리스의 진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혼돈과 열정, 통제되지 않는 원초적인 본능으로 가득 찬 디오니소스적인 에너지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 문명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던 활력의 진짜 원천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뭐냐? 바로 이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을 위험하고 저급한 거라고 취급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류는 자기 자신의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다. 이게 바로 니체의 진단입니다. 쇼펜하우어를 포함해서 당시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그리스 비극을 보면서 뭘 느꼈냐는 인간의 무력함, 그리고 거대한 운명 앞에서 비관적으로 체념하는 모습을 읽어냈어요. 결국 인생은 고통스럽고 허무하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니체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비극이야말로 존재의 모든 고통과 끔찍함을 정면으로 똑바로 마주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을 사랑한다 라고 외치는 최고의 예술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체념이 아니죠. 이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의기양양한 긍정입니다. 자, 이게 바로 니체가 제시한 허무주의 극복 3단계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는 파괴예요. 우리 너머에 더 나은 진짜 세계가 있다는 2000년 묵은 환상, 이 형이상학을 깨부숴야 합니다. 2단계는 포용입니다. 이성과 논리 저 너머에 있는 우리의 본능과 열정, 즉 디오니소스적인 힘을 다시 껴안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창조입니다. 이제 신도 절대 진리도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예술가가 되라는 겁니다. 결국 니체의 이 거대한 도전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떤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